미국 대선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전국 득표수가 아닌 주별 선거인단 확보수를 기준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경합주에서 이기는 것이 미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와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남부 3개 주가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히죠. 그리고 이번 31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무섭게 추격하며 격차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시간주의 경우 한 달 전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8.4%포인트 앞서고 있었지만 현재 그 격차가 2.6%포인트로 줄어든 것입니다. 심지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역전하기도 했죠. 더욱이 최근 에머슨 대학의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흑인 유권자들의 비율 역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6년 힐러리와의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흑인들로부터 8%의 지지율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조사에선 이를 훨씬 크게 뛰어넘는 19%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라는 점에서 흑인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높아진 것은 트럼프 캠프 측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이렇게 점차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기류가 나타나자 최근 폭스뉴스는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후보가 앞선 수준보다 더 줄어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보다 더 좋은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투자 회사인 JP 모건 역시 상당히 높은 확률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JP 모건의 마코 콜라노비치 애널리스트가 고객들에게 알린 정보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들이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가 폭력적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5에서 10%포인트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규모 시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학술적 연구에서 평화적 시위는 민주당 지지율을 2~3% 상승시키는 반면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할 경우 최대 8%까지 공화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이죠. 결국 JP 모건은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폭력 시위의 영상은 광범위하게 온라인으로 퍼질 수 있다고 밝히며 그만큼 폭력 시위의 영향은 특히 2020년 대선에서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투표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규모는 예측보다 훨씬 클 수 있어 이번 대선에서 최대 변수로 꼽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JP모건도 현재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중 6%가 샤이 트럼프 지지자로 추정되며 이들은 투표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찍을 수 있다고 지적했죠. 따라서 여러 분석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선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2개월 동안 자신의 신념대로 국정 운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대중 압박을 더욱 높인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에 보란듯이 대만과의 경제 대화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티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대만과 상호 경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압력에 맞서 대만과 유대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 대화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 관계의 모든 분야를 탐색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반도체와 의료 그리고 에너지 등 핵심 기술과 관련된 분야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죠. 지난 1979년 미국 정부는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 강경 노선을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대만과 교류를 늘리기 시작했고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무기 판매를 더욱 확대하는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심지어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레이건 전 행정부 시절 작성된 대만 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 문서까지 해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있어 미국이 그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무기 판매에 앞서 중국과 이를 협의하기로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대만 관계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만 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 조약을 대체하고자 만든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이죠. 이렇게 대만과 경제와 안보상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미국은 실제로도 군사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미국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헬시가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31일 대만 국방부는 미국의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이 대만 해협을 지나며 위용을 과시했다고 발표했죠. 또한 미 제7함대는 우리는 국제법을 준수하며 정기적인 대만 해협 항행을 실시했다면서 이번 대만 해협 통과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나타내며 앞으로도
그래도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어떤 장소에서도 비행과 항행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방침을 포기하지 않는 중국이 현재로선 대만을 전면 침공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대만의 중앙통신이 국방부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시 주석의 지도부가 독립노선을 지향하는 차이잉원 총통의 대만 정부에 수시로 무력 행사 불사를 공언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군 전력이 대만에 상륙할 수준은 아니라고 전한 것입니다. 우선 대만 국방부가 내놓은 2020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는 현재 중국군은 실전 훈련을 강화하고 새로운 전투 형태로 전환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첨단 군사기술과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인민해방군은 신형 전투기와 무인기를 연달아 대거 배치했으며 군함과 전투기를 대만 해협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내는 도발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죠. 또한 중국군이 대만의 방공과 반격 작전을 마비시키는 시스템을 이미 갖춰 전투 지역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탈취하고 대만 해협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만을 무력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중국군은 대만에 대한 전술과 전략 운영에서 대만 해협이라는 자연지리적인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상륙용 무기 장비와 후방 지원 태세가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 작전 능력에서 합동 상륙 작전과 관련된 실전 훈련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죠. 따라서 이런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중국이 대만을 전면적으로 침공하는 정규 작전 능력을 보유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는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대만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히며 중국과의 싸움에서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결국 이렇게 미국을 등에 업은 대만이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자 중국도 심히 골치가 아파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이 직접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밖에 없고 대만은 중국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 수교 및 외교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이자 전제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이 대만에 보이는 행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 행위라면서 이는 완전히 잘못됐고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중국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할 것이며 그 의지에 대해 어떤 사람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반발에도 오히려 미국은 더욱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31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와 같은 동맹을 만들어 중국에 맞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건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나토 혹은 유럽연합과 같이 강력한 다자구조가 부족하다며 쿼드로 불리는 인도와 일본, 호주와의 인도태평양 방위 관계를 나토와 유사한 것으로 확대 공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죠. 또한 미국은 이 쿼드 확장판에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뉴질랜드가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만약 비건 부장관이 언급한 대로 미국이 정말로 인도태평양 방위 관계를 확대한다면 한국이 캐스팅 보트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뉴질랜드는 호주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미권 첩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쿼드에 뉴질랜드가 들어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논란거리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한 발언권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쿼드에 참여하는 국가 중 중국에 가장 충격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 되는 것인데요. 게다가 지리학적 특성상 한국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현재 미국은 중국의 턱 밑에 동맹 전선을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전선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그 어떤 국가가 들어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계획이 정말로 실현된다면 중국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에 이어지는 서해 전선과 중국이 수입하는 전체 원유와 가스의 80% 이상이 지나가는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 모두가 막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상 중국은 군사적으로 포위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이 계속해서 진행되자 중국도 나름대로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통적인 협력 관계인 러시아와 더욱 힘을 합치며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놀랄만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 러시아 연방군사기술협력청 관계자가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최근 우리는 중국 측과 공동으로 차세대 비핵 잠수함
설계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단 잠수함은 해상 전력에서 가장 최첨단 기술들만 모이는 무기 체계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잠수함 선진국들은 관련 무기 체계를 수출할지라도 핵심 기술은 절대 알려주지 않죠. 따라서 이런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잠수함을 공동 개발한다는 것은 서로의 카드를 공유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 것